무한한 공간을 구했습니다. 무한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우리 자유스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유스러워야 하며 우리의 육신이 자유스러워야 하기 때문이죠. 거칠 것이 없고 선입견 입술하며 두려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어둠,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작은 무엇입니다. 태초에 암흑이 있었듯이요. 역사가 기록되고 사람들이 인간의 불격으로 헛기기 전에 편안한 미완성이 된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이 텅 빈 무대 위에 여러분의 소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여러분들께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작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분 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 귀의 문을 여는 것, 작은 소리가 소중하게 들리는 청각의 개방입니다. 저는 오늘 배우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의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어쩌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 작은 물방울 소리를 함께 듣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 소리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누이, 우리들의 딸들이 흘렸던 눈물방울일 수도 있고 응어리진 심장의 핏방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가 좀 심각해졌나요? 자, 그럼 우리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총명했던 명작 속의 한 여인을 만나봅시다. 이름은 캐서리나.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말과 여행이 길들이게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이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찌푸리고 있는 눈살 좀 피세요. 그리고 그 눈에서 도끼도 좀 빼고요. 그렇게 오만한 눈초리를 쳐다보면 우리의 주인이여 군주이신 남편께서 상처를 입으시니 예, 그래서는 못 씁니다. 남편은 우리의 주인이요 생명이요 소부자요 지엄하신 군주이십니다. 늘 아내를 위해서 걱정하고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던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들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집안에 누워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남편들이 우리에게 무슨 보답을 바라든가요? 다만 진실한 사랑과 맑은 얼굴,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니 아내가 고집불통으로 남편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순한 배반자요 배은망덕한 역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남편을 또 받들어야 할 여자들이 남편을 쥐고 흔든다든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한다면 그건 여자로서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노릇이라고요. 우리 여자들이 나약한 것으로 말하자면 어디다 비교할 데도 없이 나약한 것이거든요. 가장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약한 게 우리 여자들이니까요. 고개를 조아리고 쓸데없는 생민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손을 놓고 엎드려요. 순종의 증거로 남편이 원한다면, 남편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난 내 손을 남편이 짓밟아도 좋다고 하겠어요. 셰익스피어가 창안해낸 이 여주인공의 달리배는 많은 남성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여자의 노예성과 복종을 가장 잘 압축한 대사였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대사를 쓴 셰익스피어는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캐서리나가 군주같은 남편을 모시고 여생을 잘 살았는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연극은 캐트리나의 대사 다음에 곧장 막이 내렸으니까요. 그러나 세계적인 대문화의 상상력을 무색케 하는 20세기 한국의 캐트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평범했던 주부가 자식과 남편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 문제를. 한국의 캐트리나는 그의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늘 방황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작년부터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의욕이 깡그리 없어져 정신과 의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자신이 내 병을 잘 알기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내 병은 무엇일까? 의학백과 사전을 다 뒤져보았지만 내 병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병이었어요. 다시는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밤 12시까지 싸우고 아이들은 입시전쟁에 헉헉거리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남아 그런 팔자 좋은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참 한심하시겠죠. 난 아침마다 오늘은 뭘 하지? 어딜 가지? 뭔가 외출할 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지만 백화점이나 빙빙 돌다 그냥 집에 옵니다. 난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 용기를 내서 바깥 세상에서 일을 찾아보려고 나섰어요. 지금 바깥 세상은 내가 후기를 기르고 10여 년을 부엌에서 서성이는 동안 아마 비련에 있더군요. 나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부로서의 내 경력은 인정도 안 해주고 마치나 퇴물 취급하거든요.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직장이란 보험이나 책 세일즈, 가전제품 판매 그런 것들이 고작이었어요. 결국 생계 문제가 달린 것도 아니라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난 아내라는 직업 그 자리로 나 자신을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무 이유도 없이 짜증을 부리고 조그만 일에도 옹졸하게 매달리며 싸우려 드는 나를 당신은 지겹도록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늙는 것밖에 안 남았던 사실. 날 못 견디게 하는군요. 여보, 단지 내 성격 탓일까요?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에 의기양양하게 살던 캐트리나는 20세기 한 모순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캐트리나는 남자의 상상 속에 만들어졌던 픽션이었고 한국의 캐트리나는 현실 속의 넌 픽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처음부터 긴장하게 드렸습니까? 아유, 편안하게 생각해. 우선 인사드리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하는데 반응도 없으세요? 이건 전초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늦으셨어요. 그럼 뭐 중간쯤으로 찾아앉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장님들은 안 보일 텐데. 예, 오늘 특히 유난히 아주 식구처럼 오붓한 기분이 안 돌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편안하고도 진지하게 얘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얼핏 들어보니까 소리도 내지 마라. 기침도 하지 마라. 이 자기만의 방이 좀 생각하는 방이다 보니까 조용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깜깜해지면 괜히 목도 간질간질한 것 같고 숨도 막히는 것 같고 난 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내가 소리 좀 낸들 뭐 누군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제 얘기보다는 기침의 합창 또 뭐 부스럭거림의 합창을 듣고 가시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더라고요. 이러기로 했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합하는 의미에서라도 모두 다 같이 신나게 기침을 한번 하는 겁니다. 네, 시작! 보다 더우실 것 같으면요, 아예 미리 벗으시죠. 다 벗으시지 마시고. 아, 벌써 신발 벗으신 분 계시고. 네, 갑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자와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성의껏 찾아와 주신 남자분들을 제외시키겠다. 뭐 그럴 의도는 아닙니다. 꼭 함께 들어주셔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과 함께 오신 남자분들 내 마음속으로는 더 깊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만의 방이란 말은 버지니아 후가 1928년에 쓴 그의 연작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여성학 강좌 리딩 리스트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이 책은 여성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과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필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한 가지 의견, 즉 여자들이 자기 일을 또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돈, 자기만의 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여자들이 자기 일을 또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묻혀왔던 진실을 앞으로 여러분께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남자들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자들은 가난한가? 네, 이 부분에서 아주 야릇한 미소를 띄우시는 남자분들 꽤 계십니다. 나 남자인데 나도 가난한데. 네, 얘기가 진행되면서 왜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도대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뭘 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콧등에 분첩이나 톡톡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손톱 끝에 봉숭아 꽃물이 나들이고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돈을 벌 수 없었고 또 설사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옛날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자와 일, 여자와 돈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일이란 돈을 낳고 돈은 곧 경제적인 힘을 낳고 경제적인 힘은 자신감, 그 자신감은 곧 정치적인 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역사 이래로 여자의 일이란 무엇인가요? 여자의 일 뭐죠? 네, 다 아실 텐데. 네? 애기 낳고 낯을 키워야죠. 또 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장도 보고 꽃에 물도 주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시집에 대소사 처리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한참 갑니다. 네. 여자의 일이란 총칭해서 집안일입니다. 그리고 살림사는 일이죠. 살림사는 일.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가끔가다 시중 드는 일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뭐 뒤치다거리하는 일이고 집안일은 무엇보다도 소득을 낳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일이란 돈을 낳고 그랬는데 집안일은 월급 없죠? 월급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월급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아내라는 직업은 곧 노는 여자입니다. 아,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들 어디 가시면 누가 묻습니다. 저 혹시 뭐 하세요? 하고 물으면 아니요. 저 집에서 놀아요. 그죠? 우리 분명히 막 금고 봤는데 집에서 놉니다. 집안일은 가장 멸시를 받으며 또 가장 찬사를 받는 직업이기도 하죠. 집안일은 경력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공허합니다. 집안일 사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일을 하며 여자의 마음속에 싹 트는 불안과 여자의 마음을 좀 먹는 쓰라림의 녹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노예처럼 아부하고 아양떨매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여자들의 소중한 재능과 영혼이 소멸되고 있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여자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정신을 잠식시키는 노프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여자들에게 집안일 아닌 어떤 일들을 열어놓고 있는가요? 급사? 아니면 비서, 격리, 파출복, 미싱사, 보험세일즈, 야구르트 아줌마, 아니면 술집 호스테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10만 원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나한테 필요한 그 무언가로 바꿀 때마다 그 녹슬어 부식되던 부분들은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공포가 쓰라림도 사라집니다. 고정된 수익이란 생계 해결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질까지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여자의 일에, 여자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여자가 자기 일을 또는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아주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진실의 보고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책이 많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보고 싶은 여장부, 선택된 여자, 무지개 핀 여자, 여자 나이 45, 여자가 화장을 할 때 이젠 여자가 되고 싶어요. 가끔은 주목받는 여자이고 싶다. 물 위를 걷는 여자, 어쨌든 튀는 여자, 언제 당해도 당할 여자, 하여튼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쓰여지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남성에 의해서 쓰여지는 책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우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혹시 의식하고 계십니까? 교수, 사회학자, 목사, 소설가, 언론인 등 그 숱한 사람들이 단단한 여성을 추격해 저마다 제각각 일각을 폈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숱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아주 설명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남성에게만 한정된 현상이었죠. 여성은 남성에 대한 책을 쓰지 않습니다. 네, 이 이상한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그 훌륭하신 남성들께서 여성에 대해서 결코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아보든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쓴 남성들의 의견들로 홍수를 이뤘으나 그들은 서로 제각각 다르게 생각해서 서로가 모순을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랑스럽다. 바람보다 가벼운 존재, 그것은 여성이다.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나폴레옹은요, 여성이 교육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그러나 또 존슨 박사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여성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야만인들은 여성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반쯤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고 그런 이유로 여성들을 또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두뇌가 종이장처럼 얄팍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여성의 의식이 더욱 심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테는 여성을 찬미했고 무솔리니는 여성을 경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 유일한 리버럴리스트로 칭송받는 마손톱 교수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하는 야한 여자론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드세요? 나갑니다. 손톱을 아주 길게 기른 나이, 긴 대나무젓가락을 불편하게 쥐고 음식물을 위태롭게 씹어 올릴 때 젓가락 사이로 살짝 예뻐이는 핏빛 매니큐어. 손톱 긴 여자가 불편할 때 그것도 우리 모두 살짝부터 무식하게 해봤던 젓가락 조조차 위태롭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봅시다. 부채를 손에 쥐고 있는 여자. 이때 부채가 투명한 것일수록 즉 차폐물이 무력하면 무력할수록 여자는 더 섹시하게 보인다. 섹시하게 손톱이 긴 여자를 보면 섹시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핑크빛 조명 아래서 커다란 와인 그라스를 통해 예뻐이는 여인의 흰 가슴은 아름답다. 투명한 유리잔은 깨지기 쉽다는 또는 깨어지기를 원한다는 여인의 상징적 신호다. 여자를 보면 깨뜨리고 싶다 이겁니다. 손톱을 길게 기른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속옷까지 뾰족한 하이힐로 소리 높여 걷고 있는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입술을 반쯤 벌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여인을 보면 섹스하고 싶다. 아니 입 안 벌리고 립스틱 바른 여자를 보면 여러 손톱마다 제각각 다른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온몸에 한껏 요란한 치장을 한 여인, 관능적 백치미를 가진 여인, 오로지 섹스만을 위한 세대가리 여인. 똑똑한 여자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꾸 말을 많고 자꾸 가지고 되는 거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리고 마교수는 드디어 진심을 자백합니다. 여자는 필요하기지. 우리 남자들이 온 영혼과 에너지를 쏟아놓을 대상은 되지 못한다. 사랑의 육화에 실망하며 안달한 남성들이여 꿈을 깨라. 옳은 소리. 그래, 꿈을 깨라. 마손톱. 한 분의 남성을 소개하죠.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야심만만한 제목으로 동양학의 선풍을 일으킨 김동량 교수님을 들어봅니다.
여자인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여자인 엄마에게서 양육되고 교육을 받았고 여자인 마누라와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고 여자인 딸을 둘이나 낳아 기르고있다. 이만하면 여자는 나의 전공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 가지 자격입니다. 김동명 교수께서 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여자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은 우리의 언어에서 뿌리를 찾는 것이다. 동양 언어의 뿌리를 키워 들어가 본다면 여자는 해산이요 남자는 도끼다. 출산과 도끼? 그것은 아마도 여자와 남자를 부정질 가장 진직한 언어일 것이다. 랑드에 대한 빠그레 우선 식물부터 거무관의 해석 각종 오류 이시와 이시샤 남성계의 존재성과 여성계의 비존재성 성형식인 삐암의 문화이론의 유치성 화순계와 히에로스 카무스 춘향어미 월매 구토신령. 나는 음담 폐사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자지 보지 시입을 과감하게 쓸 것이다. 풍부한 학식과 높으신 품 모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김동양 교수께서는 여자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많은 결과적인 말들이 필요할까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 남자여 입 닥쳐라. 이겁니다. 남자는 너무나 많은 말을 배웠습니다. 여자는 역사 이래로 듣는 일만 해왔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들을 차례입니다. 여자에 관해서 그들 자신에게 말하게 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듣는 법을 배워라. 그대들이 말함으로써 여자들의 말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깨달아라. 속을 마시는 여자입니다. 여성을 위한 부처 우리가 생명서상을 논하는 또 한 분의 남성이 계십니다. 지난시대 횃불처럼 타올랐던 김생명 선생입니다. 여자가 도대체 뭡니까? 생명을 몸소 낳는 출산자요, 양육자요, 보호자요, 교육자입니다. 살림! 그 살리는 일이 바로 여자의 일이니 생명운동이 곧 바로 여자의 일 아닙니까? 밥 짓는 일, 부엌일은 사람을 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의사 노릇이요 세상 모두를 살리는 해방자 노릇입니다. 그러니 부엌대기는 세상의 어미, 생명의 사제, 곧 하늘님입니다. 네, 여성에 대한 극진한 찬사죠. 그러나 결국 여성은 자식과 남편, 가족을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아주 신물나게 해먹은 이야기를 들을 이상이 안 됩니다. 가정을 뛰쳐나간 누구와 같이 가족도 없이 혼자 아파트에 사는 독신 여성이 과연 총체적, 전인적으로 해방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과 사회적으로 나가는 것을 적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까지의 여성 해방론의 한계입니다. 여성 자신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부엌 일에 대해 성치게 깨달아 운동의 첫걸음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을 새끼 낳는 어디로만 박쥐는 거룩한 부엌대기를 만드는 김생명 선생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됩니까? 단 한 번도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사지팔방 헐떡거리며 뛰어본 적도 손같이 지친 몸으로 설거지거리와 빨래거리가 잔뜩 쌓인 집에서 절망해본 적도 없는 배부른 자의 한가로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자들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 수도 또 부엌에서 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여자 자신들의 선택 문제입니다.
위해 수많은 책을 지어봤지만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 수치스럽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일각이나 편신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들 모두 명랑 있고 확실히 믿는 자들이었긴 했지만 그들을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들이 다루는 여자는 자신들의 소설이나 학문사상을 돋보이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관찰의 대상도 아닌 재물이었고 놀이개였습니다. 여자의 본질을 다루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는 많은 여성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치장시키거나 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자가 숭고하게 미화될 때 그래 희생이라는 미사여구가 동원됩니다. 우리 역사는 여자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참남하게 고통받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봉건사회 남자들은 직성이 풀렸던 것입니다. 멀쩡한 젊은 여자가 몸에 죽어야 열렴이 섰고 엉덩소란에 얼어 죽어야 효구비가 섰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의 여자는 기다리는 존재, 참는 존재, 선수 목숨을 끊는 존재로서 비춰났습니다. 동서고금 집단 자살 중에 전무후무했던 낙화암을 기억하고 계시죠? 남자들이 작당하고 남자들이 저지른 전쟁에서 3,000명의 궁녀들이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떨어지는 그 처절한 여성 몰락의 장면을 낙화라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결과 정조라는 멍에를 씌워 낙화암 절벽으로 내몬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자왕의 부패, 김춘추, 김유신의 야심과 전혀 무관한 궁녀들의 죽음을 왜 사가들은 낙화라는 이름으로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처절한 현실의 죽음조차 꽃으로 보고 싶어하는 남성 사관적 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사녀는 남편 아사다를 만나기 위해 부여에서 사랑을 땅에 옵니다. 그녀가 영지 못가에서 탑그림자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사다는 자신의 일을 즉 창조의 일에 전념합니다. 아내가 수백 리길 궁지를 걸어온 걸 알고도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한다. 아사녀는 기다리다 죽는 각본대로의 길을 걷습니다. 석가탑의 미적 가치를 돋보이기 위한 전설의 완성을 위해 역사는 그녀를 물속에 빠쳐 죽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요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법정으로 가다? 아이 뭐야?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 참, 세상 말세군 말세. 아, 남편이 패는 것도 나쁘지만 아니 그렇다고 옆편 내가 남편을 고발해? 이런 못된 년이 있나 그냥. 여자가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패겠어. 탈선 주부들 호스트 바에 몰려 얘라 이 미친년들. 아유. 자, 여러분,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석방하거나 유죄를 선고해 죽이는 것도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날씨를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듯합니다. 이 지구를 잠깐 방문한 사람일지라도 이 신문을 집어들면 이 나라가 남성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돈과 영향력은 남자들의 것입니다.
남자들은 신문사 사장이고 편집장이며 외무장관이고 재판관이며 국회의원입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도 물론 남자입니다. 저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발리섬으로 휴가를 가고 주주들에게 200%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중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참 불합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남자의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남자들의 권력에서 왔겠죠. 그럼 남자의 권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남자들의 자신감, 즉 여자들의 열등감에서 왔겠죠. 인류의 절반이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 그의 권력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자들의 열등감은 남자들의 자신감을 낳았고, 그 자신감은 권력을 낳았고, 권력은 힘을 낳았고, 힘은 지연쟁을 낳았고, 그 지연쟁은 파괴를 낳았습니다.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확대 반사하는 유쾌한 마력을 지닌 거울 노릇을 해왔습니다. 만약 여성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거울 속의 남자의 모습은 오그라들 것이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제보다 2배 이상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법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거울 한번 뺏어보시죠. 그럼 그들은 마치 히로뽕을 빼앗긴 마약 중독자들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환상의 주문에 홀려 인류의 절반인 남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면 그 주문에 쾌적한 광선을 받으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 절반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지? 네, 주인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네, 물론이죠. 거울아, 거울아, 남자의 바람기는 무엇이지? 네, 주인님. 건강한 수컷 남성의 상징이죠. 거울아, 거울아, 착한 여자에겐 무엇으로 상을 내리지? 네, 아침 저녁 뽀뽀로 큰 상을 주시지요. 이거 어떻게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노릇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우리 여자들 얘기 한번 해봅시다. 춘향이, 신창이, 경아, 이화, 대마부인. 그들은 다 누구며 어디서 나왔나요? 그들은 모두 남자들이 만들어낸 여자들입니다. 춘향은 여자에 대해 또 사랑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환상의 집도서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정제를 지켜주길 바라는 남성 심리의 집약체인 것이죠. 춘향가 누굽니까? 이생의 딸이죠. 사대부집 방탕한 도련님이 일찍 성에 눈 떠데리고 놓은 유달리 부담 없는 처녀입니다. 아니 그런 춘향이가 한양간 도련님을 기다리고 사토의 수청명령도 마다하고 옥에 갇힌단 말이죠.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니 춘향이가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제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춘향은 조선의 정절 이데올로기 강화에 기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실제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남자들의 머릿속에 환상으로 2조 500년을 지배하고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망령으로 존재하는 여인입니다. 또 영원한 우리 민족의 딸 신청이가 있죠. 청이는 장님 아버지를 공양하고 수발하느라 15년 짧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 장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한 효녀입니다. 딸의 목숨과 아버지의 눈을 바꾼 어린이 학살의 이야기가
여태까지 효성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던 심층의 실체입니다. 명백한 타살 행위를 우리 여태까지 효심이라고 미화시키고 또 받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놈의 꼭 딸이어야 했을까요? 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안 팔았겠죠. 그 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춘향이와 심청이는 경화로, 이화로, 애마 부인으로 새로이 태어납니다. 문남성의 애인 경화는 별들의 고향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다 호스테스가 되고 마지막에는 눈밭에 쓰러져 슬프게 죽어갑니다. 왜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처녀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자들은 처녀성과 자기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또 훌쩍훌쩍 본 것도 모두 여자들이었죠. 겨울 여자 이화, 참으로 달콤한 이름이죠. 해방된 여자의 상징, 만인의 연인, 이화에게 쓰는 비품인 것입니다. 이화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의 성을 적선하는 박애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성이 베푸는 것입니까? 성은 즐기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을 즐기기 위해선 자신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화에게 자신의 성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는 성만 존재할 뿐. 이화는 성의 해방이 아니라 성의 착취만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들을 만들어낸 남자들이 그걸 성의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틈많은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긴 허벅지와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이 주된 업무인 대모 부인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의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는 이름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요. 애마부인 1, 애마부인 2, 애마부인 3, 4, 5, 6, 7 제가 엊그제까지 7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혜민씨 나왔습니다. 가슴과 엉덩이를 가진 여인, 그리고 번호로만 구별해서 충분한 여인. 그것이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 한국 남자들이 아주 편안해하고 필요로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는 몇 명 안 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송도 황진이가 희생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녀 출신이라서요. 사모하다 죽은 총각이 불쌍해서요. 천만에요. 양반 사회 지면칠에 확 벗겨버리기 위해서죠. 그녀는 보바우라 사라트로보다 수백 년 먼저 계약 결혼을 이뤄낸 앞서간 여성이었습니다. 남녀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춘향이가 이두릉의 몸매와 칼차고 올 때 황진이는 스스로 기방에 저를 두고 336 합의를 하여 앞 3년은 여자 집에 뒷 3년은 남자 집에 살며 밥도 반반 돈도 반반 분담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되 머물지 않았고 결혼하되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우동이라고 있었죠? 그녀는 이에는 1호 허허실실 손자병법 깨우쳐 남자들의 독점 주색 쫓아내기 싸움을 벌여 하룻밤은 훤칠한 도공과 하룻밤은 이쁘고 재능 많은 소년과 하룻밤은 가슴을 암행하사 청년과 하룻밤은 길 가는 산비를 끌어들여 또 하룻밤은 콧대 높은 방산군수 코를 꿰어 정과 사랑 그득 즐겼습니다. 그 결과 교수대에 올라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색을 밝힌 것이 극형에 처할 죄라면 처첩을 중중하게 거느렸던 조선의 그 숱한 사대부들, 오입지를 이상했던 그 많은 남정네들 모조리 극형에 처해야 마땅했죠. 우리의 호프 세종대왕님도 자식이 25이니 극형은 12번쯤은 받아야 도리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한번 크게 얘기해보세요. 한 번만 더요. 오늘도 역시 이 부분에서 아무리 크게 얘기하다 그래도
절대로 남자분들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까부터 저하고 시선을 안 마주치시려고요. 웬만하면. 뭐 이러고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의연하게 이러고 보시거나 아니면 저 구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멍멍한데 않고 참 잘했는데 예, 진도 나갑시다. 또 우리가 보통 현모양처의 표본이라고 알고 있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 이전에 화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유국과 상대를 이뤘던 이퇴계는 규중요람이라는 책에서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면 피해가 무궁하리라. 무능한 남자는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유능한 여자는 오로지 부뚜막에만 머물 뿐이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살아남은 이유는 그녀가 부뚜막에만 머물지 않고 예술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조차 하늘이 낸 시인이요 여자 누보라고 불렸던 허난설원이 있습니다. 27 짧은 생에 수중고문 같던 외로운 삶을 함으로 품고 살았던 그녀는 겨우 허난설쯤은 집 한 권으로 우리에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살아남은 여성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지금은 죽었지만요. 옛날에 어느 주교님께서 과거건 현재건 또 미래건 여성이 섹스피어 같은 재능을 지닌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고양이들에게도 영혼은 있지만 사람들처럼 천당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고양이가 천당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섹스피어의 희곡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점에서 그 주교님은 오르셨습니다. 섹스피어 시대에 여성이 섹스피어에 버금가는 작품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섹스피어에게 그와 똑같이 놀랄 만한 재능을 타고난 그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편한 대로 그녀 이름을 주디스라고 칩시다. 섹스피어는 학교에 다녔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거기서 라틴어, 문법, 원리, 그리고 논리학을 배웠죠. 그 후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는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입구에서 말을 붙잡고 있는 시종으로 연극 생활을 시작했죠. 그 후 극장 안에서 일을 갖게 됐고 성공적인 배우가 됐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 알게 됐고 거리에서 재치를 연습하고 배우로서의 기술을 훈련하고 심지어는 여왕의 궁전에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주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정말 똑같이 놀랄만한 재능을 타고난 그의 누이는 집에 남아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녀도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모험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온 세상을 알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죠. 그녀에겐 문법과 논리학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뭐 때때로 굴러다니는 책들, 뭐 오빠의 책이었겠죠. 그걸 주워서 열심히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양만을 꿰매거나 밥이나 태우지 말라고 말했겠죠. 그녀는 10대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웃집 양털장사 아들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아무리 울고 난리를 쳤지만 아버지에게 심한 매를 맞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여름밤 조그만 보따리를 꾸려갖고 밧줄을 타고 집에서 몰래 도망나와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채 17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산호텔에서 노래하는 새들도 그녀보다도 음악적일 순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오빠와 똑같은 재능, 즉 언어의 음조에 대한 예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연극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 입구에서 연극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자들은 그녀의 면전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뚱뚱하고 말 많은 감독은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연기를 하는 것은 푸들 강아지가 춤추는 거하고 똑같다고 내뱉고 어떤 여자도 배우가 될 수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넌지시 뭔가를 암시했는데 여러분은 그가 무슨 암시를 했는지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감독이 동정을 가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후군요. 그 감독에 의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한 여인의 몸속에 사로잡힌 시인의 영혼, 그 열기와 폭발력을 누가 감히 가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어느 겨울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은 버스가 오가는 저 십자로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 시대에 셰익스피어와 똑같은 재능을 지닌 여자가 있었다면 살았을 인생의 노정입니다. 나도 여자는 셰익스피어 같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는 절대로 교육받지 못한 노예 계층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천재가 어떻게 하물며 여성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태어난 위대한 재능을 지닌 여성은 틀림없이 미쳐버렸거나 자살을 하거나 마을 오두막에서 절반은 무당, 절반은 광녀로 공포와 조롱의 대상으로 일생을 끝마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녀가 살아남아 글을 썼다면 그냥 틀림없이 익명이라는 도피처를 찾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익명성의 피가 아직도 여성들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대 가리려고 하는 욕구는 아직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죠. 난 익명의 옛 작가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을 거라고 과감하게 추측합니다. 오늘날까지 익명으로 전승되어 미녀를 마지막 한 소리로 아이들에게 불러주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나긴 겨울밤을 지샌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황소령은요, 고길사에 갖추어서 신탄진 공장, 청주 아이스케이트집, 금강사 행자생활, 또 월남의 새 취업 등을 통해서 객지, 돼지꿈, 장기산 등 쓰고 안정의 역시 월남전쟁 취업을 통해서 하얀 전쟁을 쓰고 한때 거지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김홍신은 인간시장을 쓰고 출가해서 행자생활을 했던 김성동은 만다라를 썼습니다. 근데 왜 박완서는 4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문단에 등단했을까요? 저는 여자들 집안일 말고 소설을 써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데뷔 작품은 나목을 썼습니다. 하지만 5남매를 다 키우고 40살이 되어서야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여성들은 수백 년 동안 방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벽 속엔 여성들의 창조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벽 속에 갇힌 여성들의 창조력이 이제는 펜과 화필, 사업, 예술, 문학, 정치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지닌 창조력이 좌절되거나 소모된다면 그건 천만 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글을 쓰거나 남성과 똑같이 보인다면 그것 또한 천만 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어떤 할머니에게 자신의 삶의 스스로에게 무슨 의미를 지녔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틀림없이 전쟁의 기억이 난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 시절 몇 날 며칠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고 너무 나간 듯이 말할 겁니다. 언제나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했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졌고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 모든 일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전기나 역사도 여자들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극찬을 아끼지 않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평범한 일상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 앞으로 나올 여성 작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에게 가혹합니다. 여성들은 서로를 싫어하죠. 여성들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여성 자신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애매는 선각자였느니라는 말로 슬픈 선각의 외마디를 남긴 허가나 해석은 백년형제가 되어서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남편의 집도 또 아들의 집도 여자의 집은 아닙니다. 여자는 왜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찢어 발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자는 왜 자기만의 방을 갖기 위해 항상 비명 행사를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사진을 찍히는 여자. 여기에 셔터 소리가 좀 총소리 같죠?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 앞에서 피사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여자. 자, 여러분.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분명히 피사체인 여자가 주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좀 더 면밀히 이 작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델은 사진작가의 주문에 따라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조명과 노출, 또 다른 인화 과정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주체인 모델의 모습을 전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실상 주체는 모델이 아니라 카메라의 렌즈며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죠. 사진작가는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세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성실한 내면의 감정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정직한 느낌을 간직하세요. 그러나 정작 모델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성실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생소한 역할을 주문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억압이며 후소입니다. 하지만 모델은 웃어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하나의 틀입니다. 역할을 강요하는 수영장입니다. 의견 화려하고 문화적이고 로맨틱하지만 이건 여자들의 감옥이며 주장과 개성과 창의를 지닌 여자들에겐 견딜 수 없는 무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안에서의 반복되는 작업은 여자들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잘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포즈와 웃음과
화장실에 익숙해지는 거죠. 아니 뭐? 자기만 해봐? 아유 이봐요. 아 그렇게 눈 좀 치켜뜨지 말고 좀 내리 깔아요. 아 여자가 그렇게 뻣뻣해서 어디다 써? 자기만 해봐. 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내 방이야. 돈? 남편 벌어오는 돈 다 내 돈이야. 내가 아침마다 남편 용돈 준다. 우리 여자들도 남자처럼 팡팡이 사람 말이지? 그래. 나도 남자처럼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연년색적 바람도 피워. 그리고 가끔 사우나 가서 고스톱도 친다. 아 근데 남자처럼 총도 매고 살인까지 하라고? 아, 약발이 여자 고집센 말대가리야. 어디 지 봄수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여자들 선동질이야. 선동질은 이 페미니스트 광수도더라. 그래 여성화가 백종말론이랑 너희들이나 믿어라. 너희들이나. 아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가 아주 행복하다고. 아 우리 여자는 왜 태어날 때부터 부럽게 태어났잖아. 아 우리 여자들은 전쟁터 나가긴 피부가 좀 부럽잖아. 안 그래? 넌 돌볼 애가 있니? 시중들 노인네가 있니? 너 집안일은 누가 해? 넌 그런 게 다 뒷받침됐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누군 일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줄 아니? 넌 기득권자야. 넌 여당이야. 남자하고 똑같은 권리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난 온몸이 칭칭 묶여있다고. 어? 어떡하란 말이니? 그래? 나도 일을 가졌었어. 남자들도 따기 힘들다는 하늘의 별을 따서 24시간 좌충우돌 뛰었다. 하루 종일 뛰었지만 자아 성취는커녕 가정과 직장 양쪽에서 던져지는 비난과 질책뿐이더라. 일이냐 가정이냐. 끊임없는 양자택일의 칼날 위에서 고개를 하고 야근이다 출장이다 바쁘게 뛰다 보니까 자연 24시간 아내가 지키는 집안꾸라고는 달랐어.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 너 능력 있는 여자다. 그 능력 썩히기 아깝다. 그러니 나가서 마음껏 발휘해. 애는 거추장스러울 테니까 내가 맡을게. 새 아빠보다는 새 엄마가 낫지 않겠어? 이렇게 반은 위협적으로 얘기하더니 나중에 아예 명령이더라. 명령. 난 차츰 지쳐갔어. 결국 난 일을 그만두었지. 고봐.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그래. 남편과 아이들은 좋아했어. 난 지금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빈 집을 지키고 앉은 강아지 꼴이 됐어. 네에겐 그동안 일들에 지우고 조용히 도나 닦고 있는 나를 불쏘시개로 휘휘 저어대면서 날 조롱하고 날 화나게 만드는 그 무엇이었어? 너! 야! 너 이렇게 혼자서 잘난 척 좀 하지 마. 응? 아유 그래 넌 워낙 똑똑했으니까. 불을 끄고 멍청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로 내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뜨거워지더니 아침에 아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환청했을까요? 내 귓속엔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혜영이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지하 세입박에 아이 둘을 가둬놓고 나가는 후리나 두 누이를 한날에 잃어버린 여인의 귀곡성은 안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얘기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고 전세돈이 없어서 지하세 입동에 네 식구가 함께 사는 내게 나만의 방을 가지라고 돈 나만의 돈 일 일을 갖고 싶었어. 나도 중학교 졸업하고 야물딱지다는 소리 들었어. 공장에서 미신기술도 배웠고 결혼해서 쥐꼬리 많은 남편 목금만 바라고 놀자니 아주 죽겠어. 하루 종일 에어컨 좁은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좁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자리를 눈이 벌겋게 쳐졌어. 애 데리고 출근하는 공장이 있어요 말이지. 영희 철이 방에 놔두고 찬밥 덩어리하고 요강 하나 들고 어렵사리 하는 일자리를 주문해서 하루 10시간 지옥문을 들어서 쓸개도 빼버리고 영희 얼굴 지워버리고 10시간 죽어도 찼어. 마음 먹게 됐어. 자, 시작. 자, 다음 이제 그 10시간 일이 손에 안 잡혀. 당신들이야 집안일 아이 보는 일 다 핏줄 부들여서 돈으로 때우겠지만 나 몸으로 때웠어. 그렇게 합작하면서 공장냈는데 한장만에 아들이 아이들이 뭐 죽었어. 이름이가 죽고
소리를 듣습니다. 짖는 개비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여자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태엄마, 한처럼, 하영엄마, 현빈 엄마, 경락 엄마, 김옥경아, 손나라, 경재, 그리고 엄마 된 여러분들, 난 여자 된 당신들이 내 어머니와 같은 길을 행해 사는 사람이라도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죠. 제 어두운 기억의 무덤 속에 풍덩은 제 어린 시절의 얘기, 제 어머니는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달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난과 두 남매뿐. 엄마의 등 위에 얹혀진 그 짐은 여자 혼자 감당하기엔 아주 힘든 것이었겠죠. 여자가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려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엄마는 그 두 길을 피해서 제가 3살 때 재가를 했습니다. 엄마가 시집가던 날 엄마는 7살 된 오빠에게 말했죠. 성과, 넌 오늘 아저씨 집에 있거든. 엄마가 몇 번만 자고 널 꼭 데리러 올 거니까. 착하지? 엄마 두 아이 다 데리고 시집가는 모하니 그날은 잠시 친구 집에 맡기고 아직 어린 나만 데려가셨던 거죠. 그 오빠는 엄마 찾아서 울면서 무작정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제가 아마 국민학교 들어간 무렵이었을 겁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기고부터 엄마는 매를 맞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에게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엄마를 대패듯 해요. 엄마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걸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난 엄마의 그 모습에 침을 뱉었습니다. 바보, 병신, 쪼다! 왜 못 나가는 거야? 왜 저렇게 내 갖고 살면서도 집을 나가지 못? 아직 어린 나한테 그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끄들린 채 마당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쓰러져 엎진 엄마의 등 위로 아버지는 꼬깃꼬깃한 돈 뭉치를 던졌습니다. 엄마는 장롱 밑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몫의 돈, 언젠가 딸 자식하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 한번 살아가 보려고 엄마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이 도둑년, 더러운 도둑년, 재산 말아먹으려! 식구들은 엄마를 도둑이라고 몰아붙이고 의심하고 따돌렸습니다.
첫날만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 하나 이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아 하고 말하고 막 동네 골목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어. 마을 사람들이 구경났다고 미쳐버린 엄마의 뒤를 따라 우르르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미쳐서도 매를 맞았죠. 지금처럼 끙끙거리며 엄마 밤마다 흥그레스를 했습니다. 난 무섭기도 하고 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밤새도록 뒤척이는 엄마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둠 속에서 나한테 말했죠. 엄마, 네 엄마는 안 미쳤다. 일어나서 성욱이 찾으러 가자. 철쭉꽃이 온산에 붉게 핀 날, 엄마는 뻣뻣한 주검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친 엄마가 자살을 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소문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엄마 화장을 시켰습니다. nomta는 속을러 못하고 짐도 그저 못살 건난데 돈도 그려 못살 건 내 자식들 내가 기세 영도 중간한 또 있어 내 우리 내 묻으려고 날랐던가 난 매맞고 죽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난 상여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혼백을 쓴 무당의 넋두리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다. 말없이 죽어간 모든 여인네들의 곡성이 되어 내 가슴에 메아리 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끈끈한 입기 되어 여인들의 빨래터 바게트에 끼어있으며 핏빛 않는 그네들이 살다간 부분의 웅덩이에 고여있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바람소리가 도시 빌딩 숲을 헤매고 다닙니다. 때로는 우소리같이 있는 개비되어 꺼진 아파트 창문에 엉겨 붙습니다. 출근길에 문득 듣는 전선 주위의 가지 소리가 그네들의 혼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고 오르는 엘리베이터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원한으로 죽은 영혼들의 떠오르는 음성입니다. 틀린 땅에 묻힌 여자들의 항변일 수도 없고 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엔 떠도는 망령들의 진노를 위해 제사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의 떡과 과일 대신 망령들이 안동할
그 영혼만이라도 안식할 그들만의 방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여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만의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사례와 항변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전 제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두 힘이 우리들 각자의 내면 세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자기 두뇌에 여성적인 부분을 사용해야 하며 여성 또한 남성적인 부분과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그 두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정신적으로 협동하고 있을 때 우린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위대한 마음이란 양성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순전히 남성적인 마음이거나 순전히 여성적인 마음만으로는 창조력이 없을 것입니다. 양성의 융화가 일어날 때야 우리의 마음은 풍부해지고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은 더 이상 반대당파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맹렬히 비난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자신들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난 그녀에게 말합니다. 망설이거나 더듬거린다면 당신은 끝장이다. 오로지 뛰어넘는 것만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녀는 새처럼 그 울타리를 넘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도 울타리는 또 있고 그 너머에도 또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으로 인생의 한판 승부를 걸 시대도 지났습니다. 여자의 평생 직장이 부업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자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먼저 섹스팩에 누이가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를 시인전에서 찾진 마십시오. 그녀는 젊어서 죽었고 슬프게도 글 한 줄 쓰지 못했습니다. 난 시 한 줄 쓰지 못한 채 어딘가에 묻혀있는 그녀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속에 그리고 내 속에 그리고 이 시간 아이들을 잠재우고 설거지를 하느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위대한 시인은 죽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나 현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 속으로 걸어들어와 육체를 되찾게 될 기회를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그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의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의 거처방에서 탈출하여 혼자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한다면 그 죽었던 시인이 육체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오빠가 그랬듯이 그녀는 그녀의 선구자들이었던 무명의 시인들의 삶에서 자기 생명을 이끌어내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용했던 춘향이와 심청이도 그들의 멍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여자의 유화와 애꿎게 손가락질을 당한 에마 부인께서도 그들의 사슬로부터 해감되기를 부탁드리며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도 예나 다름없이 이끼처럼 앙금처럼 바람소리처럼 자기만의 방 밖에서 서성이는 강남의 천호동의 자갈치 시장에 수많은 쫓겨난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포금이 되어 이 세상을 진동하게 소원합니다.